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흔히 세계 4대 종교라고 부르는 종교들 중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잘 모르는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이죠. 세계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항상 이슬람이 거론되는 편인데요. 그만큼 인류사에 이슬람이 여러 의미로 다양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슬람의 역사 시리즈. 이슬람교는 세계 4대 종교 중 가장 늦게 창시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기원 전에 확립될 때 이슬람은 610년 7세기에 창시되었죠. 정확한 창시 연도까지도 알 수 있는 종교죠. 이슬람이 창시된 곳은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등이 있는 아라비아 반도였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는 거대한 국가를 이루고 있지는 않은 유목에 종사하거나 상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민족들이 퍼져 살았습니다. 또 이슬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지역은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었죠. 당시 중동은 페르시아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아라비아 반도까지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특히 히자즈 지방이라 불리는 홍해와 맞닿아 있는 반도의 서쪽 부근이 주요 교통로로 개발되어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서해안 히자즈 지방 중에서도 메카 그리고 메디나가 매우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커지면서 대상으로 거듭나는 상업 귀족들이 많아지는데, 하지만 그만큼 빈부격차도 심해졌죠. 또 노예들의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심각한 빈부격차에 대한 평민들의 불만과 평등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질 때 등장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무함마드였습니다. 메카의 쿠라이시족에서 태어난 무함마드 역시 어려서부터 삼촌을 따라 꽤 큰 규모의 상단에 속해있던 상인이었습니다. 무함마드가 결혼한 카디자 역시 나이차가 매우 많이 나는 연상의 여자이면서 거대한 상단을 운영하던 상인이었고요. 이처럼 무함마드는 나름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상류층에 속하는 상인이었죠. 그런데 610년 무함마드는 자꾸 기이한 현상을 겪는다며 토로하면서 틈만 나면 외진 곳으로 가 기도를 하는 등 장사에서 손을 떼고 종교적 미신에 취하기 시작했죠. 무함마드에 따르면 그가 메카의 히라 암혈에 머무르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더니 주님의 뜻을 받으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놀란 무함마드는 아내 카디자와 사제에게 상담을 했더니 사제는 무함마드더러 선지자라고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함마드는 자신만의 종교 이슬람교를 창시합니다. 무함마드는 오직 알라신만이 절대신이라는 유일신을 정립했는데, 무함마드가 창시했다는 이슬람은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에서 파생한 종교로 무함마드가 절대신이라고 추종하는 알라라는 뜻도 히브리어 엘에서 유래한 것이며, 이슬람에서도 말하기를 그들의 알라신은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에서 말하는 야훼와 동일한 존재랍니다. 가나안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서 파생한 종교들은 대부분 같은 종교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크리스트교나 이슬람교나 같은 신을 모시되, 무함마드의 이슬람교는 당대 주류의 유대교나 크리스트교를 제 나름 재해석한 그 시작 자체는 사이비 크리스트교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인지 무함마드가 처음 이슬람을 포교했을 땐 다들 사이비 종교를 치부했습니다. 더군다나 무함마드는 우상 숭배를 죄악시했는데, 당시 대부분의 종교들은 우상 숭배를 하던지라 우상 숭배를 죄악시하는 무함마드의 종교관을 지탄하고, 무함마드는 잘 운영하던 상단도 망하고 아내도 죽고 자신의 출신 부족이었던 쿠라이시족에게서도 돌팔매질을 당했죠. 그래도 모두가 무함마드에게 등을 돌린 건 아니었습니다. 언변이 화려했던 무함마드의 포교에 넘어가 이슬람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는데, 메카에 와서 무함마드의 포교에 넘어간 이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이슬람을 다시 포교하곤 했는데, 야스리브라는 곳에서 무려 주민 75명이 이슬람을 믿기로 했다는 소식에 무함마드는 중심지를 옮기라는 신의 뜻으로 해석하고 622년 창시 12년 만에 메카에 그나마 있던 신도인들과 함께 야스리브라는 곳으로 이주하는데, 이 야스리브라는 곳이 메디나라는 곳이고,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무함마드의 이동을 이슬람에선 헤지라라고 부릅니다. 성스러운 이동이라는 뜻이죠. 무함마드에게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래도 무함마드의 이슬람을 떠받쳐준 이슬람의 초기 신도 약 300여 명을 사하바라고 한답니다. 메디나로 이동한 무함마드였지만 무함마드는 메카 귀환을 과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메디나로 모여든 이슬람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너무 가난했고, 무함마드는 메디나의 기타 부족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과 자기 고향이자 자기 출신 부족을 치러 간다는 말에 동의해줄 부족은 없었습니다. 이때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씨족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했고, 자기 출신 부족을 친다는 개념은 용납될 수가 없었거든요. 별 수 없이 무함마드는 지나가는 상인들을 약탈해가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 부도덕함도 무함마드는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유지시키고 전파하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미화하였고, 이를 성전, 즉 지하드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무함마드의 이슬람 신도들을 그래도 불쌍해서 도와주려던 일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상인들을 약탈해가는 이슬람 신도들을 보고 두려움에 유대인들도 등을 돌리자
무함마드는 자신을 도와주던 유대인들도 강제적으로 메디나에서 내쫓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한편 메카에 있던 무함마드의 쿠라이시족은 무함마드가 부족의 체면과 위상을 깎아내린다며 메카에서 메디나로 군대를 보내 무함마드를 완전하게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탈 짬밥떡일까요? 나름 무함마드의 이슬람 신도들은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전사들이었고 또 모래폭풍이 이슬람군을 도와준 덕에 메카에서 보낸 군대는 번번이 패퇴하였습니다. 그럴수록 조금씩 이슬람 신도의 규모는 커졌고 그간 메디나에서 이슬람을 박해하던 타 종교나 타 부족들을 무함마드가 소탕하거나 메디나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무함마드를 싫어해서 메카에 있던 쿠라이시족과 내통하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무함마드는 유대인들을 학살해버렸죠. 무함마드는 주변 지역으로 이슬람의 세력을 팽창하였고 이제 메카의 쿠라이시족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정도의 세력으로 커졌죠. 630년 무함마드는 쿠라이시족과 협상을 한 뒤 1만 명의 이슬람 병력을 데리고 메카로 귀환하였고 드디어 메카로 돌아온 무함마드는 진리가 도래했고 거짓은 망하였다 라는 말을 했다죠. 메카에는 쿠라이시족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디 무함마드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고 포교하는 건 쿠라이시족 자체적인 문제였으나 무함마드가 메디나로 해지자를 떠난 뒤 세력을 팽창시키면서 호시탐탐 메카를 노리니 비단 쿠라이시족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무함마드가 쿠라이시족과 많이 협상을 하고 메카로 무혈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메카 내에서 무함마드를 지지하는 여론이 꽤 컸기 때문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메카는 빈부격차가 매우 컸고 당연하게도 부자의 수보다 빈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았죠. 이를 의식해서인지 무함마드는 평등사회를 유독 강조했고 그러한 평등사상에 메카에 있던 다수의 빈자들이 무함마드에게 호응했던 겁니다. 또 무함마드는 메카에 있던 상업 귀족들을 반강제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시켰습니다. 무함마드가 확실히 쇼맨십에 능했던 것이 이슬람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건을 평등사회에 대한 염원을 항상 바란다며 왕관을 쓰지 않고 나물란 넝마 위에서 잠을 자고 식사나 입는 옷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는 스스로 왕이라 여기지 않았으며 그저 알라 신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일 뿐이라고 프로파간다의 진심이었죠. 무함마드는 아직 성전, 즉 지하드는 끝이 나지 않았다며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이슬람을 확산하기 위한 전쟁을 이어가다가 632년 메디나에서 사망했습니다. 메디나에 가면 예언자의 모스크라는 신전이 있는데 이곳에 무함마드의 유해가 보관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무함마드의 후계자가 다음 이슈겠죠. 무함마드는 스스로 왕이라 칭하지 않았기에 이슬람의 절대자로서 지위는 꼭 세습대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직 이슬람이 무슨 나라도 아니고 그 이전까지 아라비아 반도에도 나라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무함마드와 함께 이슬람을 창시하고 확산했던 초기 실력자들 가운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누군가가 무함마드의 뒤를 이어야 했고 실력자들끼리의 신경전은 무함마드의 사촌 형제이자 친형제처럼 지냈던 알리와 초기부터 무함마드의 측근이 되었던 아부바크르의 대결 구도에서 알리가 포기를 함으로써 아부바크르가 예언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무함마드의 뒤를 이었습니다. 아부바크르는 스스로의 칭호를 신의 사도의 후계자라는 뜻에서 칼리프라고 정하였는데 이후 칼리프는 이슬람 세계에서 최고 통치자를 일컫는 개념이 됩니다. 무함마드 사후 아부바크르가 1대 칼리프가 되고부터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아부바크르가 칼리프로 선출되자 아라비아 반도 곳곳에선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무함마드의 후계자라며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마구 등장합니다. 아부바크르는 자신에 대한 반기는 곧 이슬람과 무함마드에 대한 배교나 다름없다며 이들을 배교 반란이라 치부하고 배교는 반역과 같다는 슬로건을 내걸며 배교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배교 반란을 진압하면서 아직 이슬람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던 아라비아 반도의 타 지역까지도 세력을 확장시켰죠. 아부바크르의 배교 반란 전쟁을 리따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가장 활약했던 명장이 알라의 검이라고 부르던 할리드 이븐 왈 알리드였습니다. 심지어 아부바크르는 아라비아 반도를 나와 페르시아와도 붙기 시작하는데 이때 할리드가 활약하며 살라시 전투, 알마다흐 전투, 왈라자 전투 등에서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피라즈 전투에서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군대까지 격퇴시키면서 이제 칼리프가 다스리는 이슬람은 중동에서 절대 무시 못하는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해버렸습니다. 632년 무함마드 사후 그의 계승자 아부바크르가 초대 칼리프로 선출되면서 이른바 정통 칼리프 시대가 시작하였습니다. 아부바크르는 명장 할리드 이븐 알 왈리드를 앞세워 아라비아 반도 넘어 페르시아와 전쟁을 시작하며 페르시아로도 진출하기 시작하였는데 634년 아부바크르 사후 역시 무함마드 초기부터 함께해온 우마르가 2대 칼리프로 선출되었습니다. 초대 칼리프였던 아부바크르 때부터 이슬람 경전인 쿠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각 지역별로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통일성이 없었고 2대 칼리프인 우마르는 쿠란을 일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마르는 아부바크르의 정복전쟁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할리드의 이슬람군은 북쪽으로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과 싸우며 시리아로 북상했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전선의 담당자는 할리드였는데요. 636년에서 637년 야르무크 전투에서 비잔티움군을 격파한 할리드는 예루살렘을 포위해 점령했고 더 진격해 당시 시리아 근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안티오크를 점령했습니다. 다만 할리드는 연이은 승리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자 그를 경계했던 칼리프 우마르는 그를 해임시켰습니다. 할리드가 해임되어도 이슬람군의 진격은 끝이 없었고 638년이 되면 현 시리아 영토 전부가 이슬람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639년 시리아 부근에서 큰 가뭄이 일자 시리아 원정을 중단하였죠.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은 중동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하였고요. 페르시아 전선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과 싸우며 북쪽의 시리아 전선을 할리드가 맡고 있었다면 동쪽 페르시아 전선은 사드 이븐 아비 와카스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이슬람의 명장 중 한 명으로 636년 카디시아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대승리를 거둔 뒤 637년 페르시아의 수도 크테시폰을 함락시켰습니다. 수도는 함락되었으나 페르시아의 자녀 세력들이 다 규합하여 계속 이슬람에게 대항하였죠. 페르시아와 전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639년부터는 이집트 원정에 나섰습니다. 이집트 원정에선 아무르 이븐 알 아스가 활약하며 642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했습니다. 한편 페르시아 전선에서도 페르시아의 자녀 세력이 힘을 모아 최후의 항전에 나섰지만 641년 니하완드 전투에서 사드 이븐의 이슬람군에게 격파되어 버렸습니다. 니하완드 전투를 끝으로 페르시아에는 더 이상의 희망이 남아있질 않았죠. 그나마 페르시아의 황제는 살아있어서 마지막에 남은 자녀 세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전세를 역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칼리프 우마르 치세의 이슬람은 북쪽으로는 현재 이스라엘과 시리아, 서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이란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중 상당히 예민한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었는데요.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에서 성지로 숭배하는 곳이죠. 이제 칼리프 우마르는 예루살렘에 있는 타종교 신도들에게 굳이 이슬람을 강요하지는 않았고 이것이 오히려 이슬람의 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었죠. 하지만 우마르는 644년 이슬람에게 적개심을 품은 한 크리스트교인 노예에게 피살되었습니다. 칼에 찔리고도 며칠을 버티며 후계자 선출까지 참여하고 사망합니다. 그리고 3대 칼리프로 선출된 사람이 우스만으로 우스만 역시 무함마드와 초기부터 함께해온 측근이었습니다. 무함마드의 사위이기도 하죠. 우스만은 이전 칼리프였던 우마르 때 넓혀놓은 영토에서 일어나는 반란들을 진압하고 시리아, 페르시아, 이집트 각 방면으로 소폭 더 진출하였습니다. 647년에는 바야흐로 현재 튀르키예 영토를 진입하였고 651년에는 페르시아 부흥 세력이 완전히 일소되고 페르시아의 황제마저 암살되면서 페르시아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스만은 철할 군주 스타일이 아니라 카리스마가 다소 부족했고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 국고를 크게 채우기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다소 지나친 과세 수탈로 인해 내부적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불만이 가장 많았는데 결국 656년 한 이집트 병사가 우스만을 암살해버렸습니다. 이에 무함마드의 사촌 형제이자 2대 칼리프 때부터 유력한 칼리프 후보였던 알리가 4대 칼리프가 되었습니다. 알리가 4대 칼리프로 선출되자 강하게 반발하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마이야 가문이었는데요. 우마이야 가문은 무함마드의 출신 부족이었던 쿠라이시족 가문들 중에서도 상류층에 속하는 가문이었고 3대 칼리프였던 우스만이 바로 우마이야 가문이었습니다. 우스만이 3대 칼리프로 재임하던 시절 우스만은 우마이야 가문을 절대적으로 지원해주고 우대해주었는데 우스만이 피살되어 다른 가문의 알리가 칼리프가 되니 그간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스만 암살의 배후에 알리가 있다고 여론몰이를 하기도 했죠. 그간 우스만의 우마이야 가문 우대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원로들은 알리를 지지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우스만이 각 지방 총독들을 전부 우마이야 가문 사람들로 임명해 놓은 터라 사실상 지방 곳곳이 알리의 칼리프 선출에 반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리는 우스만이 임명해놓은 우마이야 가문 총독들을 해임하려고 했으나 당연히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알리는 분란을 방지하다며 수도를 메디나에서 쿠파로 천도하였으나 별 의미는 없었습니다. 수도에서도 반알리 세력들이 존재했는데 이들은 알리와 사이가 좋지 못했던 무함마드의 두 번째 아내 아이샤를 구심점으로 모였습니다. 656년 아이샤는 반알리 세력을 데리고 메카로 가서 메카에 있던 반알리 세력까지 모은 뒤 오늘날 이라크 바스라 근처로 가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내전을 1차 피트나라고 부릅니다. 피트나는 아랍어로 내전, 분란을 뜻합니다. 아이샤는 신도들의 어머니로 추앙받고 있었기에 상징성이 매우 컸고 반알리 세력들을 내세우기에 딱 좋은 사람이었죠.
알리도 아이샤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바스라로 향했는데요. 이때 아이샤가 직접 낙타 위에 올라 전선에서 전투를 지휘하여서 이 전투를 낙타 전투라고 합니다. 여자로서 전선을 지휘하는 모습이 대단하긴 하지만 결과는 알리의 승리였습니다. 아이샤를 따르던 반알리 세력의 주요 간부들은 전사하고 아이샤는 포로가 되어 메디나로 압송된 후 감금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어느 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총독으로 부임해 있던 무아위야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마스쿠스 총독 무아위야 역시 우마이야 가문의 한 사람이었고, 무아위야는 알리가 우스만 칼리프 암살의 주범이라 매도하며 무려 8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메디나로 향했습니다. 알리도 군대를 이끌고 무아위야의 군대를 막으러 갔고요. 658년 양측은 시핀 전투에서 싸웠는데, 물론 알리 측 피해도 컸지만 무아위야의 8만의 군사 중 4만 5천 명이 죽을 정도로 무아위야의 반란군이 대패배를 해버렸고, 별 수 없이 무아위야는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알리 진영에서는 다 이긴 싸움인데 마저 다 청소해버리면 그만이지 왜 협상을 하냐는 강경파들은 협상을 통해 이 모든 분란을 해결하려는 알리에게 불만을 품은 채 알리로부터 집단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집단 이탈한 이 강경파들을 카와리지라고 부르죠. 알리는 이탈한 카와리지조차 섬멸해버렸는데, 비록 내부 이탈자를 진압하기는 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세력을 축소시킨 것이었으며, 이 덕에 무아위야는 전투에서 패배해놓고도 협상에서 절대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무아위야의 세력들은 알리를 칼리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무아위야를 새로운 칼리프로 추대하였습니다. 무아위야는 반알리 세력을 내세우며 느닷없이 이집트로 진출해 이집트를 자신의 관할권으로 삼았죠. 이집트 총독이었던 아무르 역시 반알리 세력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슬람이 분열된 건 다 이겨놓고도 협상을 하려고 했던 알리 때문이라고 여긴 강경파 카와리지의 잔당들이 661년 예배 중이었던 알리를 암살해버렸습니다. 알리 사후 알리의 아들 핫산이 5대 칼리프를 자처했지만 알리만큼 지지도나 카리스마가 없던 핫산이었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핫산을 이탈하여 무아위야에게 붙어버렸습니다. 결국 핫산은 무아위야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핫산은 칼리프직에서 사임합니다. 그리고 무아위야는 수도 쿠파에 들어오면서 1차 이슬람 대전은 반알리 세력 우마이야 가문의 무아위야로 정리되었습니다. 무아위야는 이제 무아위야 1세였고, 무아위야 1세는 수도를 자신의 거점이었던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옮겼죠. 무함마드 이후 정통 칼리프 시대까지 이슬람의 최고 통치자인 칼리프는 절대 세습되지 않고 선출되었습니다. 무함마드가 거듭 강조했듯 그들은 왕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무아위야 1세는 칼리프를 자기 아들 혹은 우마이야 가문의 친족들에게 세습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칼리프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왕과 동일한 개념이 되었고, 우마이야 가문은 우마이야 왕조가 되었죠. 무함마드의 이슬람 창시 이래 정통 칼리프 시대 뒤에 출현한 우마이야 왕조가 바로 이슬람 역사의 2단계인 겁니다. 더불어 알리 세력과 우마이야 가문 사이의 충돌로 인해 수니파와 시아파가 분열된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자 무함마드의 친족을 칼리프로 추대하는 것이 순수한 이슬람의 정신이라고 주장하며, 무함마드의 친족이 아니었던 우마이야 가문에서 탄생한 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프를 부정하던 무리가 바로 시아파입니다.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자 4대 칼리프 알리의 아들이자 핫산의 동생이었던 후세인이 우마이야 왕조에 저항하면서 시아파가 시작했죠. 4대 칼리프 알리가 무함마드의 사촌 형제였죠. 시아파에서는 오직 알리와 같은 무함마드의 친족에게 칼리프로서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마이야 왕조를 부정했습니다. 후세인은 과거 알리가 천도한 수도 쿠파에서 지속적으로 항전하다가 우마이야 왕조 2대 칼리프인 야지드 1세에게 진압되고 후세인은 처형당했지만, 이후로도 그 세력은 남아 알리 친족의 후손들이 무함마드의 친족이기에 유일한 정통 지도자라며 계속 우마이야 왕조에 저항하면서 시아파를 이어갑니다. 따라서 시아파에서는 정통 칼리프 시대 무함마드의 친족이 아니었던 1대 칼리프 아부바크르, 2대 칼리프 우마르, 3대 칼리프 우스만을 정통으로 보고 있지 않죠. 반면 수니파는 굳이 무함마드의 친족이 아니어도 과거 쿠라이시 부족 출신이기만 하면 칼리프로서의 정통성을 갖출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알리의 자녀 세력들이 우마이야 왕조를 부정하니까 우마이야 왕조에선 그 논리를 다시 반박하면서 수니파가 생기는 거죠. 수니파의 수니는 관행, 법례를 뜻하는 순화에서 유래했는데, 무함마드도 자신의 친족이 아닌 사람을 차기 후계자로 선출하자고 했었으니 수니파에서 주장하는 칼리프 선출 원칙이야말로 무함마드의 뜻이라고 여기죠. 이슬람의 경전은 쿠란과 더불어 하디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쿠란은 이슬람의 교리를 담았다면 하디스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전승록으로 수니파에서는 하디스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미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섰고 시아파는 그저 저항하는
게릴라 세력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수니파가 다수이며 시아파가 소수입니다. 전체 이슬람인의 90%가 수니파죠. 물론 수니파와 시아파의 차이를 알리 세력의 후예들이냐 우마이야 왕조의 후예들이냐로만 나누기에는 부족합니다. 그저 수니파와 시아파 분열의 시작 정도죠. 칼리프 정통 원칙에 따른 이해관계의 차이로 시작한 두 종파의 시작은 시간이 흐르며 이슬람 교리에 대한 해석 차이까지도 겹쳐서 두 종파는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현재까지도 갈등을 빚는 종파가 된 거죠. 이슬람의 첫 왕조는 우마이야 가문 출신의 다마스쿠스 총독 무아위야가 알리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다마스쿠스로 수도를 천도하며 661년 개창한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알리 가문과 세력을 무찌른 무아위야 1세가 칼리프가 되어 칼리프직을 세습하기 시작하면서 우마이야 왕조가 시작되었죠. 최초의 이슬람 왕조인 만큼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이슬람 왕조들은 우마이야 왕조에서 파생했다고 할 정도로 이슬람사에선 상징성이 큰 역사랍니다. 661년 시작한 우마이야 왕조는 750년까지 약 100년간 총 14명의 칼리프들이 있었습니다. 2대 칼리프이자 무아위야 1세의 아들이었던 야지드 1세 때는 여전히 저항하던 알리의 자녀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알리의 아들이자 하산의 동생인 후세인이 자녀 세력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야지드 1세는 카르발가에서 후세인 세력을 정벌하고 후세인을 잡아 처형해 그 가족들마저 죽이거나 노예로 삼았습니다. 다만 우마이야 왕조를 여전히 부정하던 세력들은 계속 남아 시아파가 되죠. 그런데 후세인이 잔인하게 죽어 오히려 야지드 1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겼고 또 칼리프를 세습한다는 것에 불만을 가진 이들도 많아서 과거 우마이야 가문에 충성했던 원로들도 우마이야 왕조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 가운데 칼리프 세습은 무함마드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븐 주바이르가 반란을 일으키며 2차 이슬람 내전, 즉 2차 피트나가 발생했습니다. 이븐 주바이르가 일으킨 2차 내전은 한동안 진압되지 못했는데 이븐 주바이르 반란 세력을 진압하지 못한다는 것에 무아위야 1세 직계 칼리프들은 지지도를 잃어버렸고 4대 칼리프로 우마이야 가문의 반계 가문이었던 마르완 1세가 추대되었습니다. 692년 마르완 1세의 아들이자 5대 칼리프였던 아브드 알 말리크가 이븐 주바이르 반란을 진압하고 이븐 주바이르는 전사하면서 2차 이슬람 내전은 우마이야 왕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5대 칼리프 아브드 알 말리크는 내전의 종전을 축하하고자 예루살렘에 바위의 돔이라는 모스크를 건립하였죠. 내전을 종식시킨 5대 칼리프 아브드 알 말리크는 북아프리카 원정에 나서서 튀니지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6대 칼리프인 왈리드 1세는 북아프리카에서 오늘날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를 진출을 꽤 했는데요. 북아프리카에서 지브롤타 해협 하나만 건너면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는 유럽 게르만족의 분파인 서고트족이 세운 서고트 왕국이 있었습니다. 711년 과달레테 전투에서 이슬람군의 대승으로 우마이야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장악하였고 훗날 15세기 레콘키스타의 완료로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축출되기 전까지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의 영향권에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 스페인에는 이슬람 궁전이나 유적들이 그토록 많은 거랍니다. 이로써 우마이야 왕조는 지하드, 즉 성전을 표방한 원정으로 유럽까지 진출한 이슬람 역사상 최대의 강력을 구가했는데요. 우마이야 왕조가 유일하게 함락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천혜의 요새라 불리는 콘스탄티노플만은 수차례의 공격에도 버텨내며 이슬람이 함락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기존의 영토가 아라비아 반도, 시리아, 이란, 이집트에 이르던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피전복민들의 종교도 무작정 배격하지 않고 오직 세금만 거둘 뿐 그들의 종교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마이야 왕조 때는 아랍 우월주의를 내세우며 정복민들에 대해서도 이슬람으로 개종을 강요하였죠. 8대 칼리프인 우마르 2세 때 잠시 선정을 베풀며 차별 정책들을 최소화하긴 하였으나 9대 칼리프 야지드 2세 이후로 칼리프들이 사치스러운 삶을 일삼고 피정복민들에 대한 차별 정책들이 이어지며 각지에서 반란이 터지는 등 우마이야 왕조가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10대 칼리프 히샴 시절에는 732년 유럽의 게르만, 프랑크 왕국의 궁제 카를루스 마르텔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 이베리아 반도에서 유럽 내륙으로 진출하려던 이슬람군을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우마이야 왕조의 팽창에 제동을 걸었고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을 향한 원정에도 지속적으로 패배했습니다. 특히 740년 아크로이누 전투에서 비잔티움 제국에게 대패배를 해버렸는데 이때 지휘관들이 대부분 왕족들이라 우마이야 왕조의 권위가 실추되어 버립니다. 각 지방에서 여러 반란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우마이야 왕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죠. 반란 세력 중 가장 큰 반란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 친족의 후손인 아부 알 아바스 집단이었습니다. 알 아바스는 그가 무함마드의 친족이야말로 칼리프로서 정통성을 갖는다며 우마이야 왕조를 부정하던 시아파의 지지를 받았으며 그 외에도 우마이야 왕조에 반발하는 이란계 이슬람, 심지어 비이슬람 집단도 반란에 가담하였습니다.
사실 이때의 반란은 종파를 떠나서 무능해진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반발이었던 만큼 우마이야 왕조에 실망한 수니파 상당수도 알 아바스와 함께했습니다. 알 아바스는 옛 알리가 터전을 잡았던 쿠파에서 세력을 규합했으며 우마이야 왕조의 마지막 칼리프였던 14대 마르완 2세는 알 아바스의 반란을 진압하려 했으나 도리어 패배 후 수도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미 민심마저 잃어버린 마르완 2세는 다마스쿠스에서도 쫓겨나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알 아바스는 다마스쿠스를 점령했고 그 안에서 우마이야 왕실을 학살하곤 도망간 마르완 2세를 잡아와 처형하였습니다. 750년 우마이야 왕조는 이렇게 절단나고 알 아바스가 칼리프로 선출되면서 아바스 왕조가 시작하였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수도를 여러 번 옮기는데 그중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래 수도였던 도시는 오늘날 이라크의 바그다드였습니다. 이슬람의 수도, 즉 중심지가 정통 칼리프 시대의 메카와 메디나, 우마이야 왕조 시대의 시리아 다마스쿠스보다 더 동쪽으로 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슬람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로 퍼져갔습니다. 750년이 참 공교로운 해인 게 아바스 왕조가 개창한 연도이자 동양에서는 중국의 당나라가 몇 년 전부터 고구려 유민 출신의 고선지를 통해 진행해오던 서역 원정에서 고선지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진출한 해였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아바스 왕조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겠죠. 두 거대한 세력이 만난 곳이 중앙아시아의 가운데였기에 그들의 싸움은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751년 중앙아시아 패권을 두고 두 강대 세력 이슬람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가 카자흐스탄의 탈라스라는 강에서 마주하였습니다. 나름 유명한 전투임에도 탈라스 전투의 병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도 학계에 정설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슬람 측 병력이 당나라보다 2배 이상 많았다는 겁니다. 당나라의 원정에 쫓겨난 서역의 투르크 계열 민족들이 이슬람에게 붙었거든요. 반면 당나라는 수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충분한 보급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결과는 이슬람의 승리였습니다. 살아 돌아온 병력이 고선지를 비롯해 극소수였다는 것으로 봐서 당나라군이 괴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탈라스 전투로 이슬람이 중앙아시아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탈라스 전투는 동서교류사의 또 하나 역사적 의의가 남다른 전투 중 하나였는데요.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군이 데려간 당나라 포로들 중에는 제지 기술자들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 종이를 만드는 제지술이 이슬람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가 아랍 우월주의를 지나치게 들이밀었기에 각종 반란으로 멸망했다고 본 아바스 왕조는 물론 아랍인과 비아랍인, 이슬람교와 비이슬람교의 차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큰 차별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부 칼리프들은 간혹 타종교 타민족을 탄압하기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바스 왕조는 비아랍인, 예컨대 이란인, 투르크인들과 비이슬람교, 예컨대 유대교, 조로아스터교, 크리스트교 사람들도 능력만 있다면 중용했고 비아랍인이어도 이슬람교면 아랍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려고 했고 비이슬람의 경우 무작정 탄압하기보다는 유인책으로 회유하여 개종시키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실히 아바스 왕조가 오래 존속될 수 있었죠. 더군다나 아바스 왕조는 탈라스 전투 이후 중앙아시아를 장악했기에 기존의 실크로드까지 장악하여 무역에도 왕성히 종사하며 많은 부를 벌여들였고 또 여러 나라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한국으로 치면 딱 통일신라 시대인데 울산항으로 들어와 통일신라와 교류했다던 이슬람 상인들이 바로 아바스 왕조 시절의 이슬람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다양성을 보장해주면 문화적 황금기를 구가합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 시대를 이슬람의 황금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슬람 문화의 황금시대를 맞이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괄몰카만한 성과를 보인 분야가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원래 중동 지역이 수학과 과학이 발달해 있었는데 아바스 왕조에 이르러 더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수학 방면에선 대수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때 생겨났습니다. 대수학이라는 개념을 만든 알-콰리즈미는 사실상 최초로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중학생 때 배우는 풀이 방식이 알-콰리즈미의 풀이를 배우는 것이며 그의 이름에서 따와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도 생겼죠. 뛰어난 천문학자들도 많아서 아마 이슬람의 역법인 회회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회력이란 아바스 왕조 시절 만든 천문서를 한자로 번역한 역법이고 이것이 훗날 한국에도 영향을 주어 세종대왕이 칠정선을 만드는데 큰 참고가 됩니다. 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 자연스레 공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건축도 발달하는 법이죠. 당대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 높은 기술을 보유한 도시였습니다. 기존 페르시아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문학도 더 발전하여 아바스 왕조 때는 천일야화라는 소설집으로 재탄생하는데요. 천일야화가 바로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이 소설집에 알라딘, 신바드의 모험 같은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죠. 이븐 시나, 이븐 루시드 같은 거물 철학자 겸 신학자들도 이 시대 사람들이었죠. 이븐 시나와 이븐 루시드는 심지어 크리스트교 유럽 문화권에서도 중세 시대부터 떠받치던 학자들이었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정말이지 지식의 요람이었는데요. 꿈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났다던 아바스 왕조의 7대 칼리프 알 마문은 816년 지혜의 집이란 대도서관을 설립했는데
지혜의 집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서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시대와 문화권과 공간을 막론하고 없는 재료가 없는 도서관이었죠. 더불어 이슬람 해상산인들도 많아지고 이들이 동남아시아로 퍼지면서 훗날 동남아시아에 이슬람이 퍼지는 계기가 되죠. 한편 아바스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우마이야 왕실 가문이 학살당할 때 겨우 살아남은 왕족 알-라흐만 1세가 옛 우마이야 왕조 중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로 도주해 756년 그곳에서 우마이야 왕조를 재건국합니다. 이 왕조를 후우마이야 왕조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후우마이야 왕조에서는 최고 통치자의 칭호를 칼리프가 아닌 아미르를 사용했으나 알-라흐만 3세부터는 후우마이야 왕조에서도 칼리프를 사용하였죠. 따라서 8세기경부터는 이슬람 왕조는 아바스 왕조와 후우마이야 왕조로 갈렸는데 아바스 왕조를 동칼리프국, 후우마이야 왕조를 서칼리프국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아바스 왕조의 출현과 이슬람 왕조가 쪼개진 건 상징적이었는데요. 아바스 왕조가 갓 개창할 무렵 당나라와의 탈라스 전투에서 아바스 왕조가 승리하면서 이 중앙아시아 전역에 이슬람이 퍼졌고 그 지역에 살던 투르크계 민족들이 대부분 이슬람으로 개종하였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중심지가 이라크 이란 부근이었고 그에 따라 페르시아계 이슬람인들의 세력이 커지자 아바스 왕실에서는 페르시아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왕실의 측근 세력으로 투르크 계열을 등용했습니다. 처음엔 아바스 왕실이 투르크계 노예들로 맘루크라 부르는 정예 기병대를 꾸리며 시작하였는데 점차 아바스 왕실이 맘루크 부대에 의지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맘루크 부대의 권한과 위상이 치솟더니 맘루크의 군부 실력자들이 이제는 아바스 왕실 칼리프 계승에도 개입할 정도였습니다. 투르크 계열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자 이제는 아바스 왕실에서 투르크 계열의 맘루크를 경계해야 할 지경이었죠.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들이 투르크계 맘루크 장교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면 맘루크 장교들은 더 덤벼들어서 칼리프를 교체해버리는 등 9세기 이후 아바스 왕조는 투르크계 맘루크 장교들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시아파 이슬람인들도 지속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시아파는 본디 무함마드의 친족 출신이 아닌 우마이야 왕조를 부정하고 무함마드의 친족에서 거슬러 내려온 아바스 가문을 지지하는 종파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바스 가문이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조를 세울 때 시아파가 함께하긴 했습니다만 아바스 가문은 엄밀히 말해서 무함마드의 직계 후손이 아닌 반계 후손이었죠. 시아파는 워낙에 순수 혈통을 중요시 여겨서 아바스 가문조차 무함마드의 직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함마드 친족의 후손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되었죠. 이처럼 무함마드의 직계 친족을 어디까지 여길 것이냐를 두고 해석의 차이로 인해 시아파도 그 내에서 또 여러 분파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이스마일파라고 있는데 시아파의 이스마일파는 시리아에 둥지를 트고 있었습니다. 시아파에서는 그들의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마일파의 이맘 중 한 명이었던 압둘라 알 마흐디는 자신이 진정한 무함마드 직계의 후손이라 자처하며 이스마일파의 세력을 확장해갔습니다. 그러나 아바스 왕조의 박해가 심해지자 압둘라 알 마흐디는 이스마일파를 데리고 시리아를 떠나 북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압둘라 알 마흐디는 북아프리카의 왕조들을 무너뜨리면서 909년 튀니지의 수도를 잡고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 왕조가 파티마 왕조이며 중칼리프국이라고도 부릅니다. 파티마는 무함마드 딸의 이름입니다. 파티마 왕조는 금세 알제리 북부와 모로코 그리고 리비아 북부까지 진출하며 북아프리카를 장악하였죠. 처음에 파티마 왕조는 계속 시아파에서 지도자를 일컫는 이맘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으나 당대 이슬람 다수의 수니파가 칼리프를 워낙 성스럽게 여기고 있던지라 파티마 왕조의 지도자들도 칼리프 칭호를 사용하면서 이슬람 왕조는 아바스 왕조, 북아프리카의 파티마 왕조, 유럽 이베리아 반도의 후우마이야 왕조 이렇게 칼리프가 3명이나 있는 3인 칼리프 시대로 분열되었습니다. 한편 아바스 왕조의 왕실은 여전히 투르크계 맘루크 장교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위상이 추락하니 아바스 왕조로부터 독립하려는 비아랍인 이슬람인들이 많았고 중앙아시아와 이란에서 저마다 각기 다른 비아랍 이슬람 왕조들이 막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또 기존의 중앙아시아에 있던 투르크계 국가들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이젠 아랍 유일의 이슬람 왕조 시대는 끝이 난 거죠. 그 가운데 이란계 시아파의 왕조였던 부하이 왕조가 945년 아바스 왕조를 공격해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해버렸습니다. 다만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지는 않았는데 이슬람의 다수는 수니파였기 때문에 시아파의 국가인 부하이 왕조가 수니파를 무너뜨리면 그 많은 수니파를 적으로 돌리는 자충수이기에 아바스 왕조를 살려두되 간접 지배를 했습니다. 969년에 3인 칼리프 국가 중 중칼리프에 속하는 북아프리카 파티마 왕조가 이집트를 점령하며 아바스 왕조는 이집트도 뺏깁니다. 이후 파티마 왕조는 이집트의 카이로를 개발하고 카이로로 수도를 옮기죠. 그리고 1031년
유럽 이베리아 반도에선 서칼리프국 후 우마이야 왕조가 해체되어 버리고 수많은 작은 이슬람 소왕국들로 분열되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25대 칼리프였던 알 카디르가 부하의 왕조로부터 벗어나며 아바스 왕조의 중흥을 이루나 싶더니 결국은 중앙아시아 투르크 계열이 수립한 이슬람 왕조에 의해 지배권을 빼앗깁니다. 이 왕조가 바로 셀주크 투르크죠. 셀주크 투르크로 수립한 민족은 투르크 계열의 유목민족들 가운데 오구주족이랍니다. 당시 중앙아시아 일대를 트란스옥시아나라고 부르는데 이 트란스옥시아나의 주도권을 두고 중앙아시아 투르크 계열의 이슬람 왕조였던 카라한 왕조와 이란 페르시아 계열의 이슬람 왕조였던 사만 왕조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구주족은 정작 같은 투르크 계열이 아닌 페르시아 사만 왕조 편을 들면서 전쟁을 도왔고 그 덕에 페르시아 사만 왕조로부터 땅을 받아 정착을 보장받았습니다. 당시 오구주족을 이끌며 이슬람교를 개종한 오구주족의 지도자가 바로 셀주쿠였습니다. 다만 셀주쿠 사후 오구주족은 셀주쿠의 아들들에 의해 분열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한 세대 더 내려가면 오구주족은 더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중 셀주쿠의 장남쪽 손자였던 토그릴 1세는 동생 차흐르와 함께 할아버지 셀주쿠와는 달리 카라한 왕조의 부대로 활약하면서 이란 북동부의 호라산이라는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1037년 토그릴 1세는 스스로를 술탄이라고 칭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셀주쿠 투르크의 시작입니다. 술탄은 아랍인이 아닌 투르크 계열의 민족에서 이슬람 지도자를 가리키는 개념에서 출발했죠. 토그릴 1세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페르시아계 이슬람의 국가 가즈니 왕조와 싸우면서 세력을 확장해갑니다. 이때 때마침 이제 막 부활의 왕조에서 벗어난 아바스 왕조가 카이로에서 아바스 왕조를 견제 중이던 파티마 왕조와 싸울 부대를 찾자 토그릴 1세가 용병을 자처했고 그렇게 토그릴 1세의 셀주크 투르크가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로 들어오자 토그릴 1세는 돌연 입장을 바꾸어 바그다드를 점령했습니다. 그러곤 파티마 왕조와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파티마 왕조는 한때 아바스 왕조를 점령했던 부활의 왕조의 잔당이었던 알 바사시리를 내세워 토그릴 1세와 전투를 벌였지만 1060년 토그릴 1세는 알 바사시리의 군대를 격퇴시켰습니다. 비록 토그릴 1세는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지만 아바스 왕조의 왕실과 조정은 토그릴 1세의 셀주크 투르크의 간접 지배를 받아야만 했죠. 아바스 왕조는 명목상만 존재하는 왕조로 전락했고 이라크와 이란 동북부 지역은 술탄이 다스리는 셀주크 투르크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종교적 지도자만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고 정치적인 지배자, 그러니까 왕은 셀주크 투르크의 술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데 술탄 알프 아르슬란은 셀주크의 영토 확장 전쟁에 나서고 셀주크 투르크의 팽창을 막으러 출격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군과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맞붙었는데 비잔티움 제국군이 대패배를 해버리면서 오늘날 튀르키의 영토 상당수가 셀주크 투르크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만지케르트 전투로 유럽의 크리스트교에선 셀주크 투르크의 위험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다만 이데 술탄 알프 아르슬란은 중앙아시아의 카라한 왕조와 싸우던 중 암살당합니다. 3대 술탄 말리크 샤 1세는 오늘날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가 있는 카프카스까지 영토를 확장하였고 마침내 카라한 왕조도 복속시켰습니다. 또 수도를 오늘날 이란의 이스파한에 자리를 잡았죠. 3대 술탄 말리크 샤 1세 사후 셀주크 투르크엔 술탄 계승 분쟁이 일어났는데 5대 술탄 바르키아루크 때 안정화되었는데요. 바르키아루크 재임 시절이었던 1096년 그간 셀주크 투르크를 크리스트교에 대한 이슬람교의 심각한 위험성이라고 인지하던 서유럽에서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서유럽의 교황에게 구원을 요청했던 것을 기점으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셀주크 투르크가 차지하고 있는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가자는 전쟁이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십자군 전쟁은 200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이어지죠. 더불어 5대 술탄 바르키아루크를 끝으로 술탄 계승 분쟁이 끝난 줄 알았지만 술탄 계승 분쟁에서 밀려난 술탄의 왕족들은 지방에서 각지에 총독이 되어 세력을 따로 키워서 끊임없이 중앙을 위협했습니다. 이 혼란은 9대 술탄이자 마지막 술탄이었던 아흐마드 산자르 때 수습되었는데요. 그간 셀주크 투르크에 복속되어 있던 카라한 왕조와 가즈니 왕조가 반기를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반란을 일삼던 시아파의 이스마일파를 진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에서 새로 생긴 국가가 셀주크 투르크를 위협했는데 바로 카라키타이였습니다. 동양에서 여진족의 금나라가 거란족의 요나라를 멸망시킬 때 요나라 황족이었던 야율 대석이 일부 세력을 이끌고 서쪽으로 이주하였는데요. 야율 대석은 중앙아시아의 터전을 잡고 1124년 요나라를 부활시켰습니다. 이 요나라를 기존의 요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서요 혹은 카라키타이라고 부릅니다. 야율 대석의 카라키타이는 점차 세력을 팽창하였고 위구르를 포함해 이 지역에 산재해 있던 여러 투르크 계통의 민족들을 복속시켰는데 1141년엔 카트만 전투에서 카라키타이와 셀주크 투르크가 맞붙어 셀주크 투르크가 대패배를 해버렸습니다. 카트만 전투에서 승리한 카라키타이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사마르칸트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산자르 술탄은 굴하지 않고 지방 총독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중앙 집권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카트만 전투에서 패배한 산자르 술탄에게
술탄에게 지방 총독들이 호응하지 않으며 반란을 일으켰고 산자르 술탄은 반란을 진압하지 못한 채 1157년 병으로 사망합니다. 이로써 셀주크 투르크의 술탄은 대가 끊겼고 대신 술탄의 여러 왕족들이 각 지방마다 할거하는 시대가 찾아오며 이 지역은 공백과 혼란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